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청년들 이영우 팀장이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월요일 시간에 귀한 시간을 내서 훈련을 받으시는 사역자분들께 약간의 뭐랄까요, 이렇게 존경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청년 사역자로서 이제 살았던 시기가 있고, 또 지금도 이제 뭐 교회에서도 청소년들 또 교사로 섬기고 있고, 계속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청년 사역이라고 하는 게 내가 큐티를 하기도 힘든데 나스닥 QQQ도 알아야 되고, 네,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사역 훈련 커리큘럼을 봤을 때 뭐 말씀, 양육, 뭐 복음 전도, 굵직굵직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다뤄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청년들의 이제 미래 준비도 알아야 되고, 금융도 알아야 되고, 주거 문제도 알아야 되고 해서 청년 사역자 여러분들의 어떤 부담이나 수고가 점점 더 크고 무거운 것 같아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오지에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 아이고 참 대단하시다, 딱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요새는 청년 사역자분들을 볼 때 사실 뭐 이렇게 복음화율 이런 것도 비슷하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참 딱하다, 혹은 참 대단하시다, 이런 시기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게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감사하고, 저도 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이영우라고 하고요. 저도 IBF에서 캠퍼스 간사를 8년 정도 이제 했었고요. 교회에서는 이제 청년부 담당 간사로 4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잠깐 일을 했었고, 지금은 제 방금 나오셨던 한병선 대표님과 같이 청년회들에서 이제 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주거라는 주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다룬다는 게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또 청년 사역자 훈련학교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문제를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게 반갑고 감사했고요. 아마 이미 어떤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나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뭐 외로움, 고립감, 힘든 부담감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가 삶의 애환이고 또 무거운 짐이고 드러내기 어려운 또 어두움이기도 합니다. 아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 드러내기 어려운 것처럼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통계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했어요. 현재의 주거 어떤 현실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통계치들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집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집이 없어요. 2023년, 2024년, 2025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마 연도별로 약 1, 2%의 차이는 있겠지만 약 11%에서 12%의 청년만이, 여기서의 청년은 만 19세부터 39세 사이거든요. 11%, 12% 정도의 청년만이 본인 명의의 이제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에 만약에 청년이 10명이면 그 중에 1명만이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9명은 이제 다른 형태의 집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한 달에 그럼 주거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했을 때, 이제 발표하는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리서치 회사나 뭐 발표하는 이제 뉴스 미디어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가 찾았던 한 미디어에서는 한 달에 약 83만 원의 월세가 평균적으로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마 이제 월세 플러스 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월세만 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 전기, 가스에 공과금도 나가고 인터넷도 깔아야 되고 핸드폰도 쓰고 하다 보면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주거의 비용만으로도 100만 원이 이제 넘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동시기에 2024년, 2025년 시기에 청년들의 평균 소득은 연평균 소득이 약 3천만 원이거든요. 한 2,94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월로 따지면 월 250 정도가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면 그 중에 100만 원이 주거비로 나간다는 것은 나머지 150만 원으로 이제 사람도 만나고 생활도 하고 나름 저축과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에게는 저축할 돈, 투자할 돈이 마땅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집을 해주거나 혹은 부모님의 집에서 같이 주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주거비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돈을 모으고 남기고 투자하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집이 없는 청년들은 그래서 계속 집을 옮겨 다니게 됩니다. 전세든 월세든 그나마 좀 이렇게 집을 잘 구하고 조금 더 경제력이 있는 청년들은 전셋집을 구하거나 전셋집 중에서도 아파트나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간다면, 그렇지 못한 청년들,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들은 고시원을 선택한다던가 반지하를 선택한다던가 혹은 다른 친구의 집에서 공동으로 이제 월세를 부담하면서 산다던가, 이렇게 내 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주거를 계속 마련하고 또 계약된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정착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시원이나 반지하나 원룸이나 이런 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디에 사느냐가 사는 곳이 사는 방법을 결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정서나 심지어 자존감 또 신앙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주거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자존감과 신앙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청년의 삶 한복판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정면으로 좀 마주하고 관심을 갖고 또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자로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훈련 학교 가운데 주거 문제가 하나의 큰 또 주제로 한 시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결국 앞서 금융 파트에서도 재정 파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채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부채액 중에 약 69%가 주거 관련 대출이라고 합니다. 70% 정도가 청년들이 대출을 받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은 70% 정도가 주거 관련 대출이고요. 이거는 청년들이 본인의 소득만으로는 집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게 된 지 너무 오래되었고 집값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청년들이 아무리 이게 청년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본인의 몸값을 높여서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더라도 그 소득만으로는 집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높은 집값은 청년들이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집을 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채가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서 발목을 잡고 있죠. 청년들 중에, 제가 만난 청년들 중에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말고는 대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년들이 없었어요. 제가 청년회들에서 재무상담사로 청년들을 자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대출이 없이 생활비 정도만 나가고 본인의 관계 비용들만 나가지만, 집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주거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일수록 훨씬 더 그런 문제나 그런 상황이 심각할 것입니다. 앞서서 이제 한병선 대표님께서도 저희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빌려요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청년들의 경우에 내가 당장 집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집 주인이 갑자기 이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은 그 목돈이 없어서, 사실 청년들이 처음 그 대출을 알아보는 때가 그런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집을 구해야 되는데 목돈이 없을 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구할 데가 없을 때 그때 대출을 알아보고요. 대출을 처음 알아봤을 때는 상품에 대한 이해가 없고 어떤 것이 저금리고 어떤 것이 고금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본인도 모르게 이제 제1금융권, 2금융권이 아니라 당장 나오는 3금융권, 사채 15%, 20% 되는 고금리에 이제 부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청년회들의 문을 두드려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무이자 소액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채 문제가 청년들의 경제적인 이제 부담이 돼서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요. 그 프레셔로 인해서, 그 압박으로 인해서 결국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청년들이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깊이를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은 아예 약간 언급 자체를 안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어졌고 약간 남마이 비즈니스, 이건 내 게 아니야,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 아니야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가 뭐 일반 이제 회사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제가 사역을 할 때보다 조금 더 넌 크리스찬을 만날 기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감사한 측면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가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 커뮤니티예요. 아직도 교회에는 출산을 하거든요. 아직도 예쁜 애들이 태어나요. 아직도 잠옷이라는 애들이 앉아서 예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약간 현실과 달라요. 근데 사회에서는 훨씬 더 심각하게 정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그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주거할 공간이 없는 이유, 내가 이것 말고도 사실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은 일이 많은데 결혼, 노. 연애, 노. 결혼, 연애 안 하니까 당연히 출산도 노.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채 문제, 또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청년들에게 이게 엄청난 우울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제 지금 세대는 바꿀 일은 없으니까, 그래도 뭐 조금 찾아보면은 옛날보다는 뭐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혹은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어떤 안정감과 삶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들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 자료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20, 30대가 모든 연령층 중에서 가장 우울감이 높은 세대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집을 소유한 청년이 느끼는 우울감과 집을 소유하지 않는 청년이 느끼는 우울감이 2배에서 크게는 3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우울을 겪고 있는 나라라는 것은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 2위를 다투고 매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 아마 과거에 비해서 우울증이라는 질병도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다라는 인식들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우울감을 주는 굉장히 큰 원인 중에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청년부 공동체 안에 사실은 웃으면서 교제를 하고 소그룹 나눔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깊은 주거 문제로 인한 고통이나 우울감이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사역자로서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 청년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참 쉽지 않고, 정말 감사하게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 한 명의 개인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용기 있게 자기의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라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주거 현실을 얘기할 때 사실 이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겠다 싶었던 게,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2년, 뭐 2024년 작년까지도, 사실은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2년부터 전세 사기 사건이, 피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통계 자료를 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규모와 피해액의 규모를 통계 자료를 냈는데, 지금 2025년 11월 기준으로 약 32,000명입니다. 32,000명이 전세 사기로 피해를 당했고요. 그 피해액이 누적액으로 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문제이고 너무 심각한, 사실 사회의 어두운 부분인 것이죠. 이때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게 20, 30대입니다. 75%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4명 중에 3명은 20, 30대 청년들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전세 사기 피해의 대부분의 주택 유형이, 아파트는 전세 사기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고요.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이런 이제 소액의 주택들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 특히 1인 가구 청년들이 이 전세 사기 피해에 너무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이제 직격탄으로 맞았고요. 저희가 이제 뭐 청년들에서도 전세 사기
이제 예방을 위한 뭐 강의들도 준비하고 했는데 강사로 오셨던 이제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 위원장님이 본인의 피해를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부동산 임대 스타트업에서 4년을 일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임대차 계약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4년이나 그 현직에서 있던 사람도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 큰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 사건 앞에 32,000명의 피해자, 그중에 75%가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주거 문제 앞에 또 전세 사기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단면이고 어쩌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혹은 어쩌면 사역자 중에도 그런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겪으면 내가 그래도 보증금은 있지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보통 이제 전세 보증금은 뭐 대출이 껴있긴 하지만 그 중에 내 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마음의 안정을 누리며 살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전부 다 빚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1억 5천짜리 예를 들면 1억 5천짜리 보증금이 들어간 대출집이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내 돈이 5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럼 1억만 빚이었던 건데 이 자체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원래 있던 1억에 더불어서 마이너스 1억 5천까지 생겨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죠. 네, 그런 사건의 피해를 청년층이 직격탄으로 맞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청년들의 주거 문제, 전세 사기 피해 문제에서 침묵하거나 혹은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이라면 그렇게 관심이 없는 교회에 계속 출석하기가 쉬울까? 저는 조금 어쩌면 교회에 대한 애정이나 마음들이 좀 식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교회를 가나 사실 뭐 유초등부부터 대학교 청년부까지 인원이 줄지 않는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한국 교회의 힘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고 한 명 한 명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서 지속하는 일이 너무너무 쉽지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방향은 청년들의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앞에 교회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해가고 있느냐가 결국 판가름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와 사실 뭐 양육과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데에도 사실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쵸? 저도 막 설교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의 정수를 여기에 담아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사실 한 명 한 명의 문제와 이런 어찌 보면 좀 거시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에도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조금은 벅차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여 계신 청년 사역자 분들께서 이 문제의 어떤 심각성이나 청년들이 느끼는 부담과 압박에 공감하시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어떤 폭을 넓혀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청년 당사자이시기도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면면히 얼굴을 보았을 때 다 청년분이신 것 같아요. 그쵸? 다 청년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공감이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공감이 가는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잘 녹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현실 속에서 그러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럼 그 교회의 역할 속에서 내가 사역자로서 할 역할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교회의 역할은 사실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원론적인 거는 정신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그네를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상 한 번도 나그네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나그네는 청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그룹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가 된 자를 섬기는 것은 기독교 정신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특별히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의 나그네들일 것입니다. 이들을 품고 영접하고 이들을 돌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발현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고민하고 또 시도해보고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인 청년들이 머무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뭐 선교단체와 청년 공동체가 청년들에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려면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지원하는 곳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이해하는 것, 청년들을 지지하는 것,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고 공감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이해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공감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만 많은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이해와 공감과 또 현실적인 지원들이 같이 있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캠퍼스 간사를 하던 시절에도 청년들이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사역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캠퍼스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대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주는 교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들이 아침을 굶지는 않을까?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다니기에 올라와서 아침을 거르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여러 섬기는 또 장년부,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아침밥을 지어주셨던 것이죠. 지금도 그런 사역과 정신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저희가 이제 청년들 안에서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상 중에는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제 보육원,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해서 부모님이나 양육자가 없이 혼자서 자립을 해야 되는 청년들인데요. 교회들 중에는 이런 자립준비 청년들과 장년부 이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연결해서 뭐 가정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거나 혹은 사실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물어보고 싶은 것들, 하다못해 형광등을 가는 것도 안 해본 사람은 못 하는데 그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대상으로 어른들과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을 매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직접 집을 구입해서 쉐어하우스를 마련해서 거기에 주거할 수 있도록 하고 뭐 그 안에서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하는 교회들도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고 계속되어 왔던 이유는 청년들에게 머무를 공간을 만들어주려는 교회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아직 해보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나 혹은 지금 청년들이 필요한 필요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시작해보는, 기획해보는 프로그램들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정신은 앞서 살펴봤던 청년들을 나그네로 여기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구약시대의 정신과 기독교의 정신이 그대로 발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세대를 지나왔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청년 세대가 거의 끝났거든요. 네, 청년 시기가 지나가는 것이 많이 아쉬운데 제가 청년일 때 교회 안에 두 가지 시선이 공존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어른들이 저희를 보시면서 되게 긍휼히 여겨지시는 시선이 있었어요. 아이고 참 딱한 놈들. 아유 이렇게 경쟁이 심한 사회에 사느라고 고생이 많다. 야 우리 때는 그냥 대학교 졸업만 해도 원서를 내면 회사에 갔었는데 너희는 뭐도 따야 되고 뭐도 따야 되고 연수처 가야 되고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3포, 4포, 5포 이런 말들이 등장했어요. 뭐 연애와 결혼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 나중에 뭐 취업도 포기하고 뭐 다 포기하는 이제 이런 세대 론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런 거에 공감하면서 청년들을 향해서 긍휼한 시선을 보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어른들이 계셨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었죠.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한 이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던 세대인데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보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의 어떤 발현인지 사실 제가 청년일 때는 청년부 예산이 교육부 예산 중에 가장 적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부 예산이 제일 적었고요. 여기엔 이제 뭐 청년들은 직장 생활도 하니까 자체적으로 헌금을 이제 운영할 수 있고 이런 뭐 논리도 있었겠지만 제일 적었어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교사, 성가대, 뭐 찬양팀 두세 가지의 봉사를 아주 쉽게 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이상하지 않았고 되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옳다 그르다 혹은 좋다 나쁘다는 되게
조금 양면성이 있고 입체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세대를 겪으면서 사실 훈련받고 얻은 것이 많아서 그 시기를 제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시기를 보내오니까 사실 청년 그룹이 많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후회의 작용인지 지금은 조금 시선이 많이 극률함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희소 가치가 생겼어요. 청년들이 워낙 없으니까 되게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래서 좀 한 명 한 명을 보실 때도 조금 더 극률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더 역설적인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그 앞서 말했던 청년들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 제일 부유했던 세대, 제일 부유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세대라고 보는 견해에서 맞죠. 제일 부유한 세대이고 사실 인생의 주기에서도 청년의 시기가 제일 건강하고 제일 가능성이 많고 사실 무언가 도전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기인데 그 반짝반짝 빛나야 하고 건강하고 제일 푸르른 그 청년의 시기인데 역설적으로 제일 눌려있는 현대의 청년들을 볼 때 저는 오히려 이 역설이 청년들을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지 않나, 도움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대상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공익단체에서,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해오고 있고요. 청년들이 주거 문제, 부채 문제, 지금 저성장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뭐 경제 성장률이 막 4% 5% 됐다가 이제는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겪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성장인데 물가는 올라가고 또 초경쟁해야 되는, 아까 그 직업을 사람이 살면서 3개의 직업 뭐였죠? 15개의 직무, 그걸 다 언제 배우죠?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또 사회적으로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인데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뭐 개독이라는 소리를 듣고 지탄을 받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범죄들로 인해서 눈살이 찌푸려진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고 지금은 저는 청소년부에서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는데 본인의 학교나 직장, 뭐 친구들에게 나 교회 다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득보다 실이 많은 시대입니다. 잘 안 드러내려고 해요. 뭐 그걸 개의치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긴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여전히 교회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는 교회가 많아요. 최근에 이제 뭐 쇼츠나 릴스 같은 걸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의 이제 교도소 재소자 비율이나 인원이 너무 많고 뭐 공간이 부족하고 교도관들의 처우가 너무 어렵고 이런 이제 쇼츠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교도소에 제일 교화 활동을 많이 나가는 곳이 교회 목사님들이고요. 어떤 비영리 단체, 기독교 비영리 단체 중에는 재소자들의 자녀들을 돕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아동 양육시설, 보육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교회가 역할을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여전히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사회가 다 챙기지 못하는 공공의 영역에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책임져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험지로 가는 교회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여기 계신 이제 사역자분들도 험지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사역이 어쩌면 험지일 수도 있는데 청년의 주거 문제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주거정책이나 금융지원정책이나 여러 복지정책들이 다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한 명이 50명, 100명, 20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찾아오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내가 의무적으로 찾아보고 대응을 하지만 내가 찾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혹은 교회 밖에도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해도 있을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다행이고 감사한 거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사실 교회거든요. 우리가 짬바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방 짬바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방을 한 게 몇십 년인데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귀를 기울여주는 걸 제일 잘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사실 사회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부 안에 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눈, 또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 할 때 어쩌면 저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평가가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그게 전환의 포인트일 수도 있겠다. 앞에 나서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기독교의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노력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그 가치를 세상이 알아보고 교회를 향한 평가를 다시 재고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적이고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고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개인과 교회가 있다면 그건 정말 비전이 있고 건강하고 힘이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문제, 청년의 주거 문제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델을 교회가 내놓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국의 부동산 문제, 주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진 못하지만 크고 작은 시도들을 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한병선 대표님도 월급쟁이 부자들 이런 채널들 이제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관심 있어하는 금융이나 재테크를 찾아보면은 다 내용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출을 줄여서 목돈을 마련해라. 최소 5천만 원을 마련해라. 그리고 그거를 시드 삼아서 그거를 활용해서 소규모의 이제 집을 마련하고 그게 이제 올랐을 때 매매를 해서 차익을 만들고 그것으로 또 상급지를 해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혜롭고 또 발빠르고 똑똑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자본주의 사회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대하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자본을 축적하고 이윤을 남기고 주거를, 부동산을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을 거야. 우리는 주거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는 데만 쓸 거야 라고 조금 더 운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시도해 보시는 교회와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공동주택을 짓기도 하고요. 교인들이, 뜻을 같이 한 교인들이 주택을 같이 구입을 합니다. 다세대 주택을 기금을 마련해서 구입을 해요. 이 주택은 시세 차익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교인들의 주거만을 위한. 그리고 모였기 때문에 공동 육아를 시도한다든지 지역 마을 공동체와의 어떤 활성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합니다. 그런 단체들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 기금을 마련합니다. 교인들과 또 청년들과 기금을 마련해서 저희가 민간 단체로서 청년들한테 소액 무이자 대출을 했던 것처럼 교회 차원에서 그런 시도들을 해보는 겁니다. 이름들도 되게 잘 짓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IBF에서 하고 있는 간사 희년 소득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사임 간사이지만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그 무이자 대출 사업이 있습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름을 되게 잘 졌어요. 주님이 빌려주신 돈 해서 주빌론. 자, 이제 희년의 주빌리를 담고 있는 이름 너무 잘 졌죠? 제가 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고 시도를 해보는 곳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전복시키지는 못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다른 방식으로 대안을 내놓는다. 교회는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보려고 한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은 방식이지만 교회는 연대하고 환대하고 나그네를 품는 방식으로 여러 시도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대안적인 삶입니다. 되게 이상적일 수도 있고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청년 사역자로서 내가 있는 청년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시도들을 꿈꿔볼 수 있다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나그네를 돌보고 머무르는 공간이 되고 그래서 사회를 향해서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향해서 대안적인 모델을 내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현 시대의 주거 문제를 두고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청년들을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청년 사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시대의 도전 앞에서 계속 뭔가를 더 성장시켜야 되는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했을 때 찾아왔던 부담은 페미니즘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학교와 그 선교단체 공동체가 자매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에 페미니즘 바람이 불고,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는 자매들이 많이 생겼고,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기존의 사역 방식에서 좀 젠더 감수성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즈음에 제가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페미니즘에 관련된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고, 저희 공동체 자매들한테 이제 어떤 방식들을 바꾸는 것들을 시도하고, 그래서 시대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챌린지 앞에서 계속 자신을 성장시키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지금 이 뭐 주거 문제, 뭐 금융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더 뭔가 내 영역을 확장해야 될 것 같은. 아까 막 뭐 S&P 500, 나스닥 QQQ, 왜 이렇게 이름들은 어려울까요? 그런 개념들도 막 알아야 되고, 지금 내 소득 관리하기도 벅찬데 교회 청년부의 어떤 청년들의 금융 문제나 재정 문제를 내가 관리해줘야 되나?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내가 지금 1, 2만큼의 지식과 레벨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를 막 90으로 설정해놓고 고통받는 거는 원하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1, 2만큼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이제 교육이나 강의를 통해서 3, 4 정도로 키워보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를 갖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재정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 그러니까 제가 재정 상담사로서 전문적인 교육들을 이제 받을 기회들이 있잖아요. 전문적인 교육들은 90의 레벨로 강사들을 양성합니다. 제가 90의 레벨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막 저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실습표처럼 실습도 하고 재정 상담도 받고 90으로 끌어올리기에 노력하잖아요. 막상 청년들을 만나면 제가 할 얘기는 1, 2의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도 어쩌면 부담은 내가 90의 레벨만큼 금융이나 주거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춰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청년들과 할 얘기는 사실 1, 2의 이야기입니다. 그 1, 2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고민하고 계시는 주제들이에요. 내가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임대차 계약의 문제로 고민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있을 때 내가 뭐 부동산 계약할 때 같이 가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강의에서 여러분께 좀 이렇게 도전해드리고 싶은 건, 내가 모르면 우리 교회 청년부 안에,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같이 스터디를 해볼래? 라는 시도로만 나와도 이게 너무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셔도 그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전도사님, 간사님, 목사님 왜 이런 것도 모르세요?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여러 앞서가는 어떤 지식과 정보에서 우리가 혹 조금 뒤처져 있거나 잘 모른다 하는 게 부끄럽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분들과 함께 같이 배워가시거나 같이 알아가시는 것도 너무 의미 있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역자의 자세에 있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들에게 이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넘어가고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면 좋을 텐데요. 내가 잘 모르는데 알려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청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플랫폼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비용도 비싸고 집이 잘 관리되어 있지 않거나 조금 좋지 않은 임대인을 만나게 될 확률도 있어서 저는 가능하다면 공공주택을 꼭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 가격이 절반 이하고요. 임대료가 뭐 월세 혹은 전세 대출 이자로 환산했을 때에도 훨씬 저렴해요. 절반 이상. 그래서 SH나 서울의 경우 SH 혹은 지방 모든 전국 단위로 LH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저런 주택들을 시범사업으로 내놓기도 하거든요. 그런 주택들은 들어갈 수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서 갑자기 그 주택에 들어가려면 막 왕복 2시간이 걸린다. 이런 게 아니고서는 좀 그래도 오며 가며 할 수 있는 거리에서는 저런 이제 공공주택들이 있을 때는 무조건 신청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공공주택에 대한 정보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교회에서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저런 정보들이 교회 안에서 잘 공유되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주거 문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뭐 너 이 채널이나 이 플랫폼 한번 볼래? 뭐 이 주택 공고 떴는데 혹시 너한테 해당되는지 볼래? 라고 줄 수 있다면 그게 그 안에서 사실 굉장히 큰 어떤 위로도 되고 시너지도 되고 할 거거든요. 공공주택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구청이나 시, 뭐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이 있고 주거 문제는 아니지만 청년들의 대상으로 일자리도 계속 올라와요. 일자리 사업들도 있고요. 또 면접을 보러 갈 때 면접 수당을 주는 곳도 있고 뭐 면접 보는 옷을 빌려주는 곳도 있고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약간 고리분둔 청년 같은 경우에 특별히 어떤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 이게 뭐 아무 정보가 없이 이제 뛰어들면은 어디서 뭘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추천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지역별로 청년센터가 다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자치구별로 하나씩 다 있거든요. 청년센터가 이름이 조금 다 달라요. 오랑이라는 이름의 센터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무슨 오랑, 뭐 노원도 노원 오랑 센터고요. 자치구별로 청년센터들이 다 있어서 청년센터에 직접 들어가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매번 직접 들어가는 게 어려우면 인스타그램이나 SNS 혹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DM이 오거나 그 카카오톡에서 메일이 오거나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느 한 자치구에는 그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매니저분이 매주 문자를 보내줘요. 그 한 주간에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참여할 수 있는 공공정책들을 문자로 보내주거든요. 그런 걸 이제 보고 정보를 얻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 청년센터를 팔로우하고 구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청년 몽땅 정보통이라는 플랫폼 사이트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뭐 정책, 뭐 일자리, 주거, 금융, 뭐 강의, 모든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사실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 다 모여 있고요. 그 지역구 청년센터들이 자기들이 자체 활동을 하면 여기에 다 올려요. 여기도 공지가 나고 여기도 공지가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독해 놓으시거나 여기에서 뭐 메일링 서비스를 받으시거나 하면은 청년 정책들을 조금 더 발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뭐가 있는지도 사실 저는 중요하고요. 다른 기업이나 다른 재단, 다른 비영리 단체들은 청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어떤 창구가 필요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추천드리는데 하나는 둘 다 뉴스레터거든요. 이메일로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와요. 매일 오거나 뭐 일주일에 한 번 오거나 이렇게 오는데 두 가지를 추천드리는데 뉴닉이라는 뉴스레터가 하나 있고요. 혹시 구독하시는 분 계신가요? 뉴닉? 안 계신가요? 어피티 계신가요? 뉴닉 같은 경우는 사회 전반적인 뉴스,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조중동 같은 그런 일반 뉴스 미디어의 청년 버전, MG 버전이라고 느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회의 모든 뉴스들을 한 번 더 MG의 어떤 기자들이 이제 원고를 작성해서 뉴스레터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관점이나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좀 이렇게 추려서 오는 메일링 서비스이고요. 어피티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경제 관련된 뉴스나 정책 정보들을 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피티도 아마 이렇게 구독하시면은 뉴스레터 받아보시면 유익한 점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뭐 금융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좀 더 늘려가고 싶다 할 때 뭐 뉴닉이나 어피티에 그런 그 컨텐츠들도 있거든요. 입문 컨텐츠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컨텐츠들도 있어서 청년 뉴스레터를 구독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주택에 이제 지원해서 여기서 사는 게 사실 너무 좋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세 사기 피해에 있어서도 안전하고요. 주인이 정부이기 때문에요. 주택도시공사, 주금공 이런 곳이 주인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겪지 않아도 되고요. 임차료 저렴하고 관리 잘 되어 있고 혹시나 하자가 있을 때 수리나 이전 같은 것도 너무 좋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추천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 유튜버 중에서 공공주택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이게 입주 공고 모집 공고가 나오면 이게 그 한글 파일 아시죠? 그 서류 같은 거 낼 때 제일 복잡한 파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이거 귀찮아서 안 하는 청년도 되게 많아요.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좀 다 작성하기 힘들고 이래서 안 하는 청년들 많거든요. 그거를 제일 잘 설명하고 또 우리가 대학에 지원할 때 뭐 수시 전형도 나한테 유리한 전형으로 지원해야 합격 확률이 높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청년들마다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유형과 전형별로 좀 안내를 해주고 이게 그 네이버 카페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 카페에서 여러 자료들도 이제 받아볼 수 있고 제가 한번 강사 섭외 때문에 직접 이 유튜버분 대표분님을 만났는데 사실 이렇게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LH 직원이셨거든요. 이제 퇴사해서 본인도 사실 이런 공공주택에 계속 이제 거주를 하면서 지금 막 셋째도 임신하시고 그런 상태인데 되게 아무튼 공익적이고 좋은 채널입니다. 그래서 구독해 두시고 정보를 받아보시면 좋고 저도 이 채널에서 여러 정보들로 지원도 해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조금 이제 비교가 되는 채널이 월급쟁이 부자들인데 월급쟁이 부자들은 일반 사회의 청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일반 사회에서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재테크와 금융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 채널을 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 같거든요. 또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내용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도 나름 약간 중도적인 입장을 추구하거든요. 뭐 여러 경제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좀 편향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채널이긴 한데 그래도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자본주의 한복판에 있는 채널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청년들과의 대화, 청년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채널도 구독하시고 혹은 뭐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다 못해 줘도 내가 정책을 소개하거나 이거 한번 지원해봐라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거 알려주지 못하더라도 청년들에게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상담가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떠올려보면 항상 바쁘셨어요. 항상 다른 청년과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가 뭔가 말을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전도사님, 목사님이 주중에 저한테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시거나 전화를 해서 요새 잘 지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게 저한테 많은 위로와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에게 안부를 묻고 삶을 궁금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청년이 이렇게 마른 식물에 물을 주듯이 약간 생기가 돋아나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한테 많이 물어봐 주세요. 잘 지내고 있지? 너 요새 어디서 지낸다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의 안부 인사가 그냥 그 청년의 어떤 상태, 건강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거 문제까지도 좀 나아갈 수 있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지내고 있지? 너 지난번에 리더 모임에서 나눔할 때 전세 계약 다 됐다고 하지 않았어? 계약 어떻게 되고 있어? 이걸 뭐 우리가 전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 하는 거죠. 너의 주거는 안녕하니? 혹시 주거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것은 없니?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청년들이 교회에 혹은 사역자에게 이 교회가 이 사역자가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실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서는 이걸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청년이 긴밀하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또 예민한 주제이잖아요. 어떤 부채 문제나 뭐 돈을 마련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내가 사실은 뭐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그게 뭐 속으로 말해서 드러나는 게 불편하다던가 이런 청년이 있을 때에는 그걸 요청하는 청년이 있다면 사역자가 그 비밀을 유지해 주거나 이렇게 잘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사역자로서 청년들의 주거의 안녕을 계속 물어봐 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들에게는 교회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을 연결해 주거나 혹은 교회가 그럴 형편이 아니라면 교회 입장을 대변해서 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만약 이 강의를 듣고 혹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싶은 어떤 마음이나 기획해보고 싶은 동기부여가 된다면 이런 예시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청년부 그룹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 보는 겁니다. 그걸 청년들 공동체 안에서 자체적으로 모금이 된다면은 좋고요. 예를 들면 그게 뭐 목표액을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정하고 청년부 안에서 그 목적을 공유해서 기금을 모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그걸 모을 만한 형편이 안 되고 뭐 취업률이나 나이대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런칭해볼 수 있는 거죠. 기획해서. 저희가 청년부 안에서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필요의 목적에 따라 보증금이든 긴급 생활비든 어떤 소액 내지는 무이자로 대출하는 기금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교인분들이 이 부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해보고 런칭하는 것.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기획이 잘 되어야 이제 성도님들도 납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엉성하게 기획해서 이제 올리면은 이렇게 신뢰를 못 하시는 거죠. 어른들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획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누가 이거를 책임지고 운영할 것인가를 잘 세팅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미 한 교회나 단체들의 어떤 레퍼런스를 받아보는 것도 좋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희년은행 같은 단체에서 희년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뭐 자료로 받아본다든지 이게 사실 저는 기획하는 사람이니까 디테일하게는 신청서 하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청서 양식도 얼마나 이렇게 꼼꼼하게 잘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양식들을 이제 받아보아서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조금 더 이렇게 난이도를 낮추자면은 목사님 장로님들과 주거 문제에 관한 청년 간담회를 개최해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어른들이 모이는 것도 부담스럽다. 청년부 안에서 우리끼리의 주거에 대한 담화를 나눠보자 하는 주거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교인분들 중에 부동산 중개를 하시거나 혹은 어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동행을 해주실 만큼의 어떤 봉사의 열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어떤 전문위원 같은 거를 청년부 안에서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정기적으로 주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기획해 볼 수도 있고 앞서 말했던 뭐 주거비 펀드, 무이자 대출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쉐어하우스 운영하는 거 이미 있는 쉐어하우스를 뭐 잘 운영한다든지 쉐어하우스가 없는 교회였는데 지금 보니까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때 교회에 제안을 해서 혹시 교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면 어떨까요? 그럼 청년들이 뭐 3명, 4명 모여서 살면서 양육도 되고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양쪽으로 기획과 제안을 해보는 중간다리 역할을 사역자분들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이사를 할 때 이제 약간 이사 품앗이처럼 이사를 돕는다든지 짐 정리를 돕는다든지 하는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청년 공동체는 주거 문제에서 안녕하십니까? 자신 있게 우리 공동체는 주거 문제에서 안전하고 안녕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인가? 공동체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원래는 동영상인데 제가 그냥 캡처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게 누구냐면 그 조정석 배우님하고 조승우 배우님인데 이 두 분이 유튜브 어떤 동영상에서 주우리 아버지 찬양을 기타 치면서 부르면서 되게 약간 장난스럽게 재미있게 부르는 영상이 있어요. 이게 한번 이렇게 좀 올라와가지고 막 교회 오빠다 하면서 재미있게 사람들이 시청했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드라마와 뭐 영화, 뮤지컬을 넘나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이제 배우들이죠. 이 두 분이 다 교회를 다녔고 교회 오빠신데 어렸을 때 이제 문학의 밤 같은 걸 통해서 배우의 꿈을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되게 억울한 세대거든요.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위에 선배들을 보면서 와 나도 중학생 되면은 문학의 밤 해야지. 다른 교회 찬조가고 저렇게 노래하고 율동하고 해야지 했는데 제가 중학생 됐더니 문학의 밤이 없어졌던 세대거든요. 이 과거에는 사회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뭐 노래나 악기나 뭐 춤을 교회가 좀 선도해서 문화의 어떤 이렇게 선두 역할을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거기서 꿈을 키우고 아주 기라성 같은 배우가 된 것이죠. 저는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는 역할을 좀 되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모든 영역에서 그러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이미 너무 첨단 사회가 되어 있고 뭐 교회가 세상보다 AI를 잘 만들 수도 없고요. 모든 영역에서 선도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앞서 얘기했던 교회의 사회적 책임, 세상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가장 먼저 나아가서 그 어두운 구석을 빛으로 밝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은 교회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청년들의 주거 문제, 정부에서는 의무감으로 반응하고 정치인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고 기업은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쏟아냅니다. 청년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진정으로 품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룹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그 고통에 머무르고 또 함께 스터디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교회가 아직 그런 여력이 있고 또 시도해 볼 수 있다면 좀 현실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고 지원하는 시도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청년 주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좀 제안해 볼 수 있는 대안적인 기독교 주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곳인가? 나는 어떻게 청년을 나그네처럼 섬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